안녕하십니까, 구대성입니다. 화면이 뒷배경이 좀 바뀌었죠. 아직 조명이 없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크로마키 크로마키 법을 조금 이용해서 뒷배경을 날리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86회 전산 세무 2급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내용 중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일반적으로 선의선출법은 후의선출법보다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테이블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세 단계로 나누고 여기는 선, 자, 여기는 선의선출법, 그 다음 평균법, 그 다음 후의선출법. 이렇게 나누었을 때 처음에 구입해오는 것이 1,000원짜리고 두 번째 구입해오는 것이 2,000원짜리라고 했을 때 물량 흐름에 따라 여기 3,000원으로 바꿀게요. 3,000원 3,000원이었을 때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또는 하락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때의 매출액은 동일하게 만원으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선출법도 만원이고 평균법도 만원이고 호의선출법도 만원이고, 그러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원가는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니까 1,000원짜리가 되겠죠. 평균법은 두 개 합해서 나누기 2 하면 2,000원이 되고, 후의선출법은 뒤에 있는 놈이 먼저 나가니까 3,000원짜리가 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나면 무엇이 나오냐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은 빼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9,000원, 얘는 8,000원, 얘는 7,000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재고까지 할까요? 재고는 얼마가 남냐면 얘는 선의선출법은 1,000원짜리가 나갔으므로 재고는 3,000원이 남게 되겠죠. 3,000원. 평균법은 2,000원, 후의선출법은 1,000원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현재 가격은 얼마냐면 지금 현재 가격은 3,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원짜리가 현재 가격이에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선의선출법은 현재 매출액의 오래된 원가가 대응이 되죠. 다시 얘가 현재 매출액이고 얘는 오래된 원가가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수익 비용 대응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의선출법은 후의선출법보다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돼요. 이에 반해서 후의선출법은 현재 매출액에 현재 원가의 금액이 대응된 거죠. 원래 지금 현재 가격은 3,0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한 것은 오히려 후의선출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안 났는데 지금 여기 3번 볼게요. 후의선출법은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에 충실한 방법이다. 이 말을 해석하면 지금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까지는 손익계산서고요. 여기는 재무상태표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재고니까. 여기는 재무상태표를 표시하고 있고 여기는 손익계산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후의선출법은 여기가 충실한 거예요. 여기가 충실하다라는 말은 손익계산서가 충실하다는 말이고 1,000원은 옛날 재고잖아요. 옛날 가격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의선출법은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에 충실한 방법이다. 맞는 말이죠. 이에 반해서 선의선출법은 현재 가격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오히려 재무상태표에 충실하고 손익계산서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표를 머릿속으로 떠오르든지 아니면 요 옆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줘야 문제를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거 연습 조금 하면 금방 그려요. 2번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동평균법,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균법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이동평균법은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속 계산해서 기말 재고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동평균법은 실시간 매입할 때마다 그렇게 평균을 내리는 것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선의선출 총평균법은 다 구매하고 나서 마지막에 탁 평균해버리는 거, 그게 총평균 방법이 되겠죠. 개별법은 실제 물량의 원가 대응에 충실한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요거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그러죠. 실제 물량의 원가에 대응하는 1대1 대응 방식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은 우리 흔히 말하는 자산 처리하는 거고, 자산 처리하는 거고, 얘의 그 행태가 어떤 행태가 난다면 용도 변경, 증축,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거래, 뭐 이런 등등이 나오죠. 이에 반해서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비용 처리하는 것의 키워드는 원상 회복 또는 현상 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장 대표적인 증축의 개념이 좀 되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맞는 말. 증축, 개축 등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자본적 지출 맞습니다. 파손된 유리 등의 교체로 원상 복구는 수익적 지출 맞습니다. 건물의 도색 등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 틀렸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 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중 사채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일단 사채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할 키워드는 증가. 일단 증가에 대한 개념이 좀 많고요. 그 다음 유효이자율법,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문제는 감소라는 말이 나왔죠. 보통 감소라는 말이 나오면 오답이에요. 그런데 두 개나 나왔네요. 보통 증가가 정답인데, 그래서 증가가 나와서 정답이 되는 확률이 한 8, 90%, 감소가 나와서 나오는 오답으로 나오는 답이 한 8, 90%. 지금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다른 형태와 좀 다르게 나온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채 발행 가액은 사채의 미래 현재 현금 흐름을 발행 당시 해당 사채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인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이거 보니 맞는 말 같죠? 그러니까 현재 사채를 판매하는 가격은 일단 현재의 흐름을 좀 반영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여기 나왔죠. 유효이자율법. 이런 말이 맞아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돈은 환입되도록 되어 있다. 얘도 맞는 말이고. 3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감소라는 말이 오답으로 잘 나오니까. 근데 이제 내용은 이제 할인 발행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하셔야 돼요. 할인 발행이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대변에 사채가 가고, 대변에 이렇게 사채가 발행이 되고 차변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할인 발행되었으니까 차변에 손실된 할인 발행의 위치는 여기 있어요. 사채 할인 발행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데, 얘가 이자 비용 인식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 되고, 그 다음 나가는 실제 돈은 우리 액면가액에 맞춘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이 나가고, 얘가 이제 상계 처리가 되어서 분괴를 나타낼 때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얘는 매년 증가의 모습을 나타내요. 얘가
얘가 이제 매년 증가가 된다면 현금은 일정하고요. 얘는 일정하고 얘는 액면 가액에서 나가는 모습을 띠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가액이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자 비용도 계속 증가를 하겠죠. 얘는 지금 이자 비용을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4번도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4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할증 발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대변의 사채고 차변의 돈이 되었다가 할증 발행됐다라면 돈이 이제 크게 나왔기 때문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관련된 위치는 여기 위치하게 돼요. 여기 위치하다 보니까 얘랑 똑같은 논리로 여기에 이자 비용이 오고 그 다음 대변에는 이제 현금이 일정한 현금이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일정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되는데 얘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왼쪽으로 와서 상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상계 처리가 돼요. 근데 얘가 금액이 매년 증가를 하게 돼요. 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자 비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하게 이자 감소라는 말이 나오는 정말 몇 안 되는 이야기가 4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많은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채에 관련된 답은 증가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정도, 그러니까 정말 일부만 감소가 된다는 말이 답이 된다는 것이 4번 같은 케이스예요. 좀 특이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어렵다. 일단은 제 개념상 보니까 좀 패스,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사채를 접근할 때는 일단 증가와 유효 이자율법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웬만하면 감소한다가 오답입니다. 감소한다가 오답이다. 이건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이렇게 하고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해야 되므로 부채로 계산한다. 예, 틀렸죠 벌써.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 자, 우리가 하는 그 배당에 관련된 분계를 조금 보면 이런 분계를 하죠. 차변에 2월 이익여금이 되었다가 2월 이익여금을 까고 그 다음 대변에는 이제 주식 배당에 관련되어서는 바로 주식 배당을 한다고 하면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배당하는 시점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고 현금 배당에 대해서도 잠시 보류를 하죠. 현금 배당으로 했다가 이때는 미지급 배당금 이런 계정 과목을 쓰죠. 이때를 이제 보통 우리는 어떤 시점이라고 하냐면 결의의 시점이랍니다. 결의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의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실행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의만 한 때는 이렇게 분계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에 배당 시점, 배당 실시라고 하죠. 배당 실시가 되면 대변에 있는 이 주식 배당을 차변으로 끌고 오고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있는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으로 끌고 와서 여기에 계정 과목에 위치를 시키고 차변에 얘가 들어오는 계정 과목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입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차변에 깔고 이때는 자본금으로 처리를 하고 물론 요 뒤에 오는 글자는 액면가액이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에 오고 나서 대변에는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때 계정이 뭐냐면 이 계정이 자본조정이라는 계정입니다. 자본조정이라는 계정이고 이때 미지급 배당금이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는 자본조정인데 증가 항목 대부분의 자본조정은 차감 항목이잖아요. 차감 항목인데 이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가산 항목인 자본조정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금은 또 다시 자본의 증가. 주식 배당은 자본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래죠. 이익여금도 자본이죠. 자본의 감소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여기 현금 배당만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현재 문제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얘입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 배당을 받은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해야 하므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얘는 자본으로 계상을 합니다. 오답이 됐습니다. 2번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맞는 말이죠.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얘도 맞는 말. 4번 자기 주식은 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이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에 가산되는 항목이다. 자기 주식 자체가 우리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되고 얘는 자본의 차감자 계정 항목 맞는 말이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에 가산되는 항목 얘도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계 추정에 관련된 또 다른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요청 자료에 들어가 보면 시간 오래 안 걸려요. 혹시 이 문제는 전산세무 2급에 3회차 정도에 한번 나오는 정도로 뽕당뽕당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꼭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나면 이런 문제 웬만하면 다 풀어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는데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가 가장 대표적으로 대손이라고 하면 대손에 대해서 처리했던 계정 과목이 변경 전이든 변경 후든 동일한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래야 통일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맞는 말인 거. 2번 감가상각 방법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이나 대손이나 재고자산의 진부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발부채의 추정 그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 전진법. 추정은 전진법.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이렇게 씁니다.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이런 말도 많이 틀리게 나오죠. 내년에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인데 4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회계 변경이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회계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후순위로 넣습니다. 그때는 추정으로 봐야 되는데 이를 무엇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